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뭐 배운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3월달이 다 지나가고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은 이제 4월달일 텐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자, 아마 그 교재에 오늘부터 이제 89쪽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교재로 제가 쪽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0, 100, 예, 28쪽, 128쪽 정도까지 아마 그 이내에서 중간고사 범위가 결정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좀 편하게 제가 중간고사 범위하고 문제 같은 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제가 다 가르쳐는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중간고사를 좀 공부하시게끔 하는 게 그게 공부의 편의성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에 좀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조사방법론은 그 시험 문제에 나올 거나 이런 게 거의 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개념하고 용어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들어도 다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없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정책론이라는 수업하고는 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정책론은 이게 넓어요. 일단 범위가 넓고 그 제가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딱 그 복지 정책만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동이나 고용이나 복지,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의 일부분까지 사회복지 정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론 수업은 좀 폭이 넓은 편에 속하는 건데 이 조사방법론은 개념과 용어 거기에 맞는 예시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응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너무 느끼지 않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9쪽에 이제 측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측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화하는 작업이다. 자, 다시요. 측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성, 경험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얘기하는데, 자,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와 기호를 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혹시라도 거기에 필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걸 코딩이라고 적으세요. 코딩이라고 적어두세요.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그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처럼 자, 이 측정을 잘 하려고 하면은 먼저 숫자나 기호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각종 만족도 조사나 욕구 조사 같은 걸 하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설문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남자는 숫자 얼마로 입력하고 여자는 숫자 얼마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측정이라는 거는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가 괜찮아야 돼요. 자료가 괜찮아야 되고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 자, 숫자나 기호로 바꿔서 자, 이게 코딩이야. 숫자나 기호로 바꿔서 자,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코딩을 해서 자, 측정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 그래야 측정이 됩니다. 사실 측정 이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자료 수집 그리고 그 자료가 괜찮은지 아닌지의 여부, 뭐 양이 충분하게 많은지 아니면 질적으로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거기에 내용을 자, 숫자나 기호로 바꿔서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남자는 자, 뭐 숫자 1, 여자는 숫자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여자 숫자 1, 남자 숫자 2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부호화를 해서 코딩이요. 부호화를 해서 측정 또는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깔끔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 조사방법론은 이 측정과 척도,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이제 표본 추출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측정의 기능은 네 가지다. 첫째, 조화, 그리고 일치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추상적인 사실, 그 다음에 뭉뚱그려져 있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조화 일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자가 뭐 100명이다, 여자가 100명이다, 이렇게 할 때, 자, 그냥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남자 100명, 여자 100명 해도 되는데, 자, 그 남자라는
그 성별을 1로 얘기하면 1이 100개 아니에요. 1이 100개잖아요. 100명이니까 1이 100개고 여자를 만약에 2라고 한다면 2라는 거를 100개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다 라고 기준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자, 자료를 자, 내가 입력한 1 100개를 입력한 거, 2 100개를 입력한 거를 자, 나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한다고 하면 자, 누구라도 틀림이 없이 헷갈리지 않겠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성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소득 수준이요. 자, 소득 수준을 자, 뭐 100만 원 미만을 1로 한다. 10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을 2로 한다. 이렇게 그 많은 10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득을 그냥 2라는 단어로 코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른바 자, 이것을 측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화와 일치의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객관화 표준화의 기능인데 자, 개념을 측정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론을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객관화 표준화하는 작업이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 만족도 자,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 보통 이제 매우 만족을 5로 표시를 해요. 매우 만족을 5로 표시하고 보통을 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로 표시를 할 텐데 자, 우리 복지관 이용자가 300명이에요. 자, 이 300명을 다 이제 뭐 1은 몇 명, 2는 몇 명, 3은 몇 명, 4는 몇 명, 5는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로 작업하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자,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계량화 기능 마찬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계량화 자, 몇 명, 그 다음에 소득 구간 뭐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은 자, 뭐로 표시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누구라도 충분히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인데요. 자, 이게 그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연구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연구했을 때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럴 때 이제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괜찮은 자료가 뭔지를 괜찮은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찾는 게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그 괜찮은 자료를 어떻게 하면은 자, 코딩 또는 부호화라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자,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서울 사는 사람은 1, 뭐 경기 사는 사람 2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더 구체적으로 자, 서울시 종로구를 1로 하고 서울시 서대문구를 2로 해서 이렇게 구마다 나눌 것인가? 자, 아니면은 뭐 천안시, 평택시, 아산시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평택시에 뭐 비전동, 뭐 천안시에 예를 들어서 뭐 신부동 이렇게 동네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나눈다고 하면 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자, 다 부호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동까지로 9까지로 나누게 되면은 뭐 1부터 한 100까지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나눴을 때 자,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기준 자, 뭐 남자는 뭘로 하고 뭐 서울시 종로구는 뭘로 하고 자, 평택시는 뭐 몇 번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자, 변함없이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바뀌지 않게 마련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나도 연구를 좀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거를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잘 쓰는 방법을 하다 보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연구자한테 그대로 이걸 주는 거예요. 자, 자료를. 그러면은 다른 연구자는 제가 못 봤던 것을 또 거기서 밝혀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평택시라든가 천안시라든가 수원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각종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각종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이걸 한번 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다. 작년 것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조화와 일치의 기능, 객관화와 표준화의 기능, 계량화의 기능, 반복과 의사소통의 기능이라는 게 모두 필요하다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89쪽의 맨 아래줄이요. 자, 추론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추론 측정은 90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사건이나 사물의 속성이 다른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 즉 A와 B가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추론 측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90쪽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죠. 밀도가 대표적이다. 자, 밀도와 부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가로라는 게 가로의 값이 있어야 되고 세로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가로 세로 곱하면 뭐다? 뭐 보통 면적 뭐 몇 평이다 할 때 아파트 몇 평이다 할 때 면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 높이. 자, 우리가 방에 있어 천장의 높이요. 자, 이런 것들 가로 세로 그다음에 높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자, 전반적인 그 면적을 자, 더 자세한 면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건물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 가로 세로는 몇 미터, 그 다음에 몇 층으로 지을 거냐는 거예요. 몇 층으로 지는데 한 층을 몇 미터로 할 것인지, 천장의 높이를 몇 미터로 할 것인지가 건물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그 다음 자, 부피와 밀도도 마찬가지죠. 자, 밀도를 낮게 한다, 높게 한다 할 때 그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 밀도를 측정하잖아요. 부피도 마찬가지. 야, 부피가 크다 작다 할 때 다른 것들이 있어야 부피를 측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추론 측정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뭐 그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뭐 원주율 뭐 이렇게 원 이렇게 크기 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구라는 걸 이걸 원이 아니라 구라고 하죠. 지구와 구를 측정할 때 보통 이런 추론 측정의 개념이 사용되고, 추론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문학, 우리 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임의 측정입니다. 90쪽에 중간에 보면은 둘째 임의 측정이라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사물의 속성과 측정값 간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자, 연구자가 생각하는 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척도라고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IQ 테스트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IQ 테스트를 그 항목을 만드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요런 항목을 자, 이걸 가지고 만약에 IQ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한번 해보고 나니까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뭐 특정한 문항을 빼고 특정한 문항을 새로 넣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요런 문항을 가지고 상대방의 수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요런 문항을 가지고 공간지각 능력, 뭐 IQ 테스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자 이렇게 쌓아놓고 이 상자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나름대로 추론 능력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IQ 테스트를 비롯해서 자,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 이제 MBTI 검사요. MBTI 검사도 사실 임의 측정 개념이에요. 자,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외향형, 내향형 뭐 이런 것들이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작적 개념. 자,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항목을 자, 만들어서 그걸 조작이라고 그러죠. 특정한 항목을 만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의 측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질 측정인데요. 이것도 별거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측정한다는 거죠. 자, 변하지 않는 값, 키, 뭐 몸무게, 뭐 이렇게 우리 발의 규격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다른 거 측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도량형. 자, 뭐 한 근은 고기, 뭐 소고기 한 근은 600g이다. 그 한 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콩이라든가 쌀을 살 때 한 관은 몇 킬로그램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단위가 없네. 척. 뭐 예전에 키가 큰 사람은 몇 척. 자, 뭐 몇 척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본질 측정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추론 측정하고 본질 측정은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임의 측정이죠.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복지관에 왔던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잘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항을 만들고 이제 수정하는 거는 조사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 측정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화로 받아서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임의 측정 개념이죠. 물건이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자, 물건을 썼는데, 자,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이라는 거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의 측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소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소득을 반드시 구간에 맞춰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조사를 합니다. 자, 한 달 동안에 소득을 그냥 적어 주십시오. 괄호 열고 10,000원이라고 적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직접 소득을 쓰라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 0원부터 뭐 한 달에 1천만 원까지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문지 한 100개 받아보면은 그 100명이 거의 다 소득이 다 다르게 쓸 거라고요. 거의. 그러면 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0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를 100명한테 받았더니 내가 봤을 때 이거 200만 원 이상인데 300만 원 미만이 제일 많다 그러면은 자, 그거를 기준으로 부호를 정할 수가 있죠. 어떻게요? 자, 0에서부터 자, 200만 원 미만을 1로 하고 200만 원, 자, 200만 원 이상부터 자, 뭐 400만 원 미만까지를 2로 하고, 자,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자, 이 조사된 자료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코딩, 부호화를 할 수가 있고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결국은 경험이에요. 측정도 뭐 많이 해봐야 이제 알죠. 이걸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측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측정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척도 4개만 배우면 딱 끝나요. 그 척도 4개가 별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막상 들어보면 이미 여러분들 수백 번을 했던 거예요. 수백 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